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두 안건 모두 내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가짜 인터뷰를 통한 대선 공작은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고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이라며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기획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한 가운데 러시아는 군사협력 주장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두 안건 모두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에 긴장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보고됐다고요.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앞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국회에 접수된 순서대로 그제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보내온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의사국장 발언 들어보시죠. 9월 18일 박광원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두 안건 모두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체포동의안과 해임 건의안도 표결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21일째 이어가는 상황에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똑 떨어지는 증거도 없이 증거인멸, 도망갈 염려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굳이 구속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야당 분열 공작이 아니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라디오 인터뷰 얘기 들어보시죠. 일치 단계로서 가결시켜주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 법정에 가서 무죄 기각을 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대표 리더십이 오히려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찬성,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의원총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내일은 뭐 한 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일 표결에 임해 주시고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로 칭하면서 선거를 방해, 조작하는 범죄는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선거법 등을 개정해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추진, 한일 관계 개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 현안과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연설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 문화를 바꿔봅시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윤 대통령과 친분, 처가와 자녀의 재산 문제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런 의혹 제기는 억측이라며 이 후보자를 사법부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고 엄호하고 있어서 인준 표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후에 열리는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내년부터 경찰로 넘기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과 국정원으로부터 준비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정의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벌금형과는 달리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윤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2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형이 만약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월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높아진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데 대해 현장 조의금과 서울시에서 받은 지원금 등으로도 장례를 충분히 치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금된 1억 3천여만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장례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무죄 판단을 받았던 일부 횡령액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의 횡령액을 8천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윤 의원의 횡령액 1,700만 원은 8천만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윤 의원이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줬고 조의금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방해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안성쉼터와 관련한 배임 혐의와 안성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엔 총회에 방문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방문 이틀째에도 릴레이 양자회담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전에 주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부산 홍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뉴욕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릴레이 회담은 뉴욕 방문 이틀째에도 계속됐습니다. 엑스포 총력 전엔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가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나 아쿠포아도 대통령과 만났고 부부 동반 오찬까지 함께하며 부산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나는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우리의 평화 안보에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을 규탄하고 안보와 관련해 한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또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부산의 역사와 매력을 소개하며 독자 홍보전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부산의 음식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포장마차에서 해물파전과 떡볶이도 시식했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은 한국 경제의 테줄이었고 우리 경제의 어머니와 같은 도시입니다. 페어에서 일어나 최고의 디지털 첨단 산업을 키운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뉴욕 도착 첫날부터 9개 나라와 마주 앉는 광폭 행보를 했던 윤 대통령은 이튿날에도 아프리카 최초 수교국인 코트디부아르 부통령을 접견했고 모나코와 수리남, 레소토, 벨리즈 등과 숨가쁘게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이자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내일 새벽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국제사회 연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 면담에서 한 유엔 협력과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2024년부터 25년 임기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평화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등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에 관련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테우스 총장은 다자 외교 무대의 집행자로서 사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국제 안보 위기를 포기하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무대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식물기구로 전락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건 러시아 하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중국과는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분가량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판하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that will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쟁점에서 종이 호랑이 신세로 전락한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을 늘려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We need to be able to break the gridlock that too often stymies progress and blocks consensus on the Council. We need more voices, more perspectives at the table. 유엔 사무총장도 개막 연설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alternative to reform is not the status quo. The alternative to reform is further fragmentation. It is reform or rupture.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의 전쟁터가 됐다며 상임이사국 확대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엔 총회 연단에 처음 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침략 전쟁 당사자가 유엔에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Many seats in the General Assembly Hall may become empty if Russia succeeds with its treachery and aggression. 유엔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상임이사국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또 거부권을 진 중국과 러시아 반대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요. 이르면 내일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당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정무적으로 고민되는 사안들이 많아서 그런지 의원님들이 거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제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이 체포동의안 청구하는 과정이나 내용들에 워낙 이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들은 거의 일관되게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검찰의 의도, 지난번에 이 박광원 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뭐
일종의 부결하면 방탄이고 뭐 가결하면 분열이냐 막 약간 이런 식의 이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분열하지 않고 당이 하나 되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당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들은 굉장히 공통된 이 뭐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교환하는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굉장히 이제 지도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폭넓게 의견 수렴들을 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밖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지도부의 본인들의 의사나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의견 수렴을 제가 직접 보고 있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이제 저도 이제 이 가까운 의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로 지금의 당 상황을 굉장히 깊이 걱정하는 분위기들이 많고 실제로 당이 분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D님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래픽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석수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내일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지금 의원 숫자가 297명, 최강욱 의원을 전 의원을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결이 되려면 149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정의당도 사실상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기에 포함을 했고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늘 뭐 입당시까지 했으니까 가결표를 던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121명이 나왔고 149명까지 28명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한 20여 명 정도가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망을 좀 해주시죠. 지난 2월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뒤에 민주당 안팎에서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좀 회의와 반성이 많았고 국민들도 사실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6월에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대국민 선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 31명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또 서약에 이제 사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처리가 임박해 오자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지정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6월에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번에 내일 만약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정상적인 투표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이재명 대표 투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반대한다 입장 밝혀라 막 이렇게 지지자들이 의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유효하다. 당에서도 소신대로 하라.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만 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투표를 한다면 저는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일부 이제 친명 세력들을 중심으로 투표장에 들어가되 투표는 하지 말자. 그냥 나오자. 그러면 투표장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길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투표장에서 그냥 바로 나오자고 그렇게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사실 상당히 비겁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 자체가 민주당을 지금 좀 왜소하게 만들고 있다, 위축시키고 있다.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로 그냥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당 내에서도 있는 게 사실이죠. 조응천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얘기했고요. 오늘 박용진, 이원우 의원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좀 입장을 밝혀주는 게 지도자의 리더십이다라는 취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워낙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시고 뭐 지금 단식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뭐 다만 사실 저도 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까 뭐 이제 들어갔다가 뭐 일부 친명 의원 나오자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뭐 몇 명만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몇 번 정말로 당에 좀 총의를 모아서
이 지금의 이 정치 검찰의 행태라든지 특히나 이번에 체포동의안 청구 자체는 너무나 사실은 잔인하고 좀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당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본회의장에서 투표 보이콧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내일 본회의 안건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체포동의안이나 뭐 무슨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이나 이런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들이 주요 안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 본회의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본회의라고 하면 저희 민주당이 정말 하나된 어떤 이 총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방법도 분명히 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 저희 민주당 전체가 내일 투표를 보이콧하는 것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콧 같은 경우 이전에 아마 민영배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실익이 있습니까? 다음 본회의 때는 또 표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 본회의 때 표결을 해도 그거는 뭐 그때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다시 보이콧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의사 일정은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너무나 정치적인 이 검찰이 깔아놓은 판에 사실은 저희가 꼭 당연하다는 듯이 끌려 들어갈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실제로 뭐 다음에 이제 뭐 저희 명절도 있고요. 이 국정감사도 있고 저희가 상당한 또 다른 여지들이 있고 사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이 혹시 지금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바라는 대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법원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지금 체포동의안을 넘긴 그리고 뭐 거의 뭐 일사천리로 정말로 이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저 개인적으로 이건 뭐 사견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5일 본회의는 합의가 된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를 넘기면 말씀하신 대로 뭐 국감 이후까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국회 표결을 본회의장 표결을 보이콧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이콧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억지로 단식을 해가면서 민주당 내 건강하고 합리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 의사소통 자체를 봉쇄시키고 있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약속한 불체포 특권을 뒤집을 명분이 없으니 단식을 통해서 지지자를 통해서 우회로 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결국 민주당만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재명 대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거 보고 다시 한번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그룹에서는 좀 과격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근데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21일 오후 2시에 많이 모여주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결코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이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똘똘 뭉쳐서 21일 압도적 표결을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압도적 부결로 절대 이 검찰 독재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나라가 망가지고 있고 뭐 저희 당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말로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 때문이냐.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지금 민주주의를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체포영장을 막 남발하고 뭐 370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정말로 이 억압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정부죠. 물론 저희가 그거와 싸워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사실 저는 방금 나온 자료 화면에서 저런 부분도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굉장히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민주주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종류의 폭력성과 시도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이 민주주의적인 토론과 합의와 뭔가 그런 어떤 이 숙고를 만들어내는 의회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거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색출해서 처단하고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과 지금의 검찰의 방식과 너무나 결이 같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우리 당 지지층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하게 이 우리의 민주당의 건강성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해서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인 것 같고 그 똑같은 결로서 사실 지금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전국 주도권 자체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윤재욱 원내대표도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강성 지지층에 좀 끌려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 팬덤 정치 뭐 이런 걸 좀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그 강성 지지자분들이야말로 민주당을 향해 돌진하는 정말 저는 자폭 테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민주당을 지금 죽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선거 조작, 그리고 통계 조작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 협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 조작 뉴스로 대선 조작한 거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가 아니고요. 대국민 사과 석고 대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정치할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진짜. 그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그래픽 준비돼 있죠.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박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도 했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 그리고 통계 조작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한 말씀 듣고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윤재욱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구나. 사실은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협치를 깨고 있는 그런 어떤 당사자로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뭔가 엄청난 이 뭔가 저희는 폭정이라고 얘기하는 일방적인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윤재욱 원내대표는 저는 사실 진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협치하자. 정말로 우리 정치를 정책 경쟁으로 만들자라는 진심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떠한 원내대표의 권한을 못 갖고 계시구나. 사실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시다가 사실은 뭔가 진짜로 의회 정치를 되살리는 일들을 거의 못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들이 정말로 많이 드는. 왜냐하면 본인이 하시는 이야기와 지금 국회에서 어떠한 합의도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못 해주고 계시죠. 사실 용산이 반대해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통계 조작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감사 조작이에요. 감사원이 사실은 거의 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 부동산원이나 이런 어떤 그 국토부 산하 기관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용들을 오히려 조작하고 뭔가 그 실무적으로 0.1과 0.2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통계 조작으로 물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저렇게 정말로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실무자들을 괴롭혀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서 국기문란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정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국기문란이고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말로 잘못된 예전에 독재 정권이나 하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만 좀 따로 떼서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병원에 가서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도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로 21일째인가요? 3주. 네, 그렇죠. 21일째입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간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병상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 모습이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단식이 저는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 사실 명분이 없었어요. 다만 목적이 있다면 당내에 포스트 이재명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단식 이전에 친문 비명 진영에서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뭐 고위 관료를 지낸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말들이 여의도에 파다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그런 논의가 일단 지금 쑥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으니 이재명 대표는 당내 이제 헤게모니 장악에서는 일단 성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친문 비명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이제 목리, 막무가내식 단식으로 인해서 네. 본인들이 이제 정치적인 활로를 사실 지금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지만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의도에 와서 9.19 그 남북 기본 합의 그 5주년 기념식에서 네. 정말 현역 정치인보다도 더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 정권만이 안보와 뭐 경제를 잘한다는 조작된 신화를 끝낼 때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뛰어든 것 같은 정치 현장 일선에 뛰어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 이유는 지금 이재명을 대체할 당내 문재인의 분신이 아바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갈등 관계가 총선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민주당의 가장 큰 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어제 행사에서 했던 발언은 저희가 조금 뒤에 다뤄볼 거라서 일단 요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네요. 진짜 대단한 확대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아무 목적 없이 단식한다고 계속 얘기하셨던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에서. 사실 통합된 모습이기는 하죠. 저희가 특히나 뭐 어제 또 일부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력한 이 비판을 그거에 대해서 하셨던데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뭔가 이 단합된 모습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워낙에 그 뭐 경제, 안보, 외교, 뭐 민주주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워낙에 이 오만하고 독단적인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통합된 모습을 계획하고 그런 전략을 수립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이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 어제의 저 장면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너무나 건강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발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단식을 조금 이제는 중단하시고 정말 이제 힘내서 정말 좀 함께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들이 투영된 그런 어떤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병문안을 계기로 좀 단식을 좀 그만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링겔을 맞으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단식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링겔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생리식염수 같은 물, 뭐 소금 이런 종류만 이 섭취를 일종의 이제 쇄구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게 뭐 예를 들면 이 단백질이나 뭐 영양제 당이나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정말로 이제 생명의 이 위협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뭐 정말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고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단식 과정에서 보여줬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조롱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뭔가 이 수액 부분에 대해서도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 인간의 이 좀 넉넉한 좀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 정부 여당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의원님 덧붙이실 얘기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빨리 단식 끊으시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재판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제 행사에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가 평양 공동선언 5주년이었고요. 그 행사가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발언 여러 개가 있는데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나타낸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다. 9.19 군사 합의는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이다. 또 진영 외교에 지금 정부가 진영 외교에 치우쳐 있어서 균형을 잃으면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어제 그 자리 성격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치적으로 내세우는 그 남북 그 기본 합의, 뭐 평양 선언 이런 걸 기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문재인 청와대에서 시작된 그런 울산시장 선거 조작 그리고 통계 조작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치 지난 정부가
모든 걸 전지전능하게 잘 해결했냐. 그래서 자화자찬하면서 지금 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진영 내에 주도권 싸움에 이제 본인이 직접 뛰어드는 거다. 윤석열 정부와 맞서는 대표 선수가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난 저는 이런 거를 표방한 어제 그 자리가 표방한 그런 성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등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적 하나랑 하나만 더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반박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 이런 반박까지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평온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국가 간에요. 그런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평화는 균형이고요. 네. 평화는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게 특히나 남북관계처럼 복잡하고 우리 이 정말로 사강에 둘러싸여 있는 이 복잡한 이 지정학 속에서 어떻게 그 균형과 어떻게 사실은 그런 어떤 안정핀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사실 중요한 거지. 네. 사실 약간 말도 안 되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가 같은 이익을 공유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요즘 국민들 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정말로 굉장히 큰 걱정을 하세요. 이 윤석열 정부 잘못하면 전쟁 내는 거 아니냐. 정말로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워낙 지금 국정 운영이 퇴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실은 이런 어떤 이 북한과의 여러 가지 무력 충돌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어떤 이 시절이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정말 우리 경제고 안보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본인의 무슨 정치적인 뭐 지금 확대 해석하신 대로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9.19 군사합의 같은 여러 가지 안전핀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정치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저도 당연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든 예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복귀하고 지금은 사실은 굉장한 퇴행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국민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할 필요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안보 얘기가 나올 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느 정부에서 도발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훨씬 많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그 계기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 속았든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속아주고 싶어서 속았던 것이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그 위장 평화 쇼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9.19 군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방이 사실 무력화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그 군사 분계선 주변 지역에서 우리 정찰 감시 자산이 북한의 정보들을 이렇게 감찰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걸 스스로 안 하겠다고 이제 포기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단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안전핀을 하는데요. 안전핀을 진짜 뽑아버린 거죠. 그 합의 자체가 안전핀을 뽑은 거다. 그렇습니다. 정말 북한의 핵이 북한의 자위적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는 주도한 게 남북 군사 기본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국민 생명 지킬 수 없고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동맹 연대를 강화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뭐 가까워진다고 말하는데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가 했지 않습니까? 이 지금 국제 질서가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그로 인한 북한과 러시아의 또 긴밀한 공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도 미국과 일본과의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마지막으로 반박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냉전 체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미래를 걸고 싸우자!
라고 나서는 건 정말 모두가 죽자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외교안보적인 정책이나 이런 종류의 9.19 군사합의든 여러 가지 판문점 선언이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수단으로 한평도 평화를 만들어낼 미래가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실은 그냥 호전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 최근에 정말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로 사실은 미사일 기술이든 여러 가지 이 무기에 대한 뭔가 고도화를 시도할 때 아무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지금의 이 북한이 러시아와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돼서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북한과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네. 뭐 그 다른 평가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발표했습니다. 뭐 아마 합당으로 봐야 될까요? 합당입니까? 이게 입당입니까? 시대전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합당 논의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시대전환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당대당 합당 형식이 될지 네. 그 조정훈 대표와 시대전환 인사들의 어떤 좀 입당 형식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당원들도 있고 그 당 네. 조직도 있을 테니까 그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다음 총선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은 바뀌었고 정권 교체했지만 아직 의회 권력은 민주당에 남아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마침표 완성은 다음 총선, 내년 총선이고요. 내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실질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저는 빅텐트를, 국민의힘 중심의 빅텐트를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시발로 아마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그리고 이번에 또 남양주의 민주당 출신 전 시장 또 입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점점 더 외연을 넓혀가면서 국민들에게 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는데 좀 국회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그렇게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요. 그 박용진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시대 전환이라기보다 자세 전환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 어떻게? 아니 뭔가 합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메시지가 조금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시대전환이라는 이름에 진짜 걸맞으려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저희 민주당을 욕하시면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그냥 기회주의 그 자체인 거죠. 그냥 예전에 뭔가 약간 껍빛단 리 같은 그냥 권력에 사실은 권력 가까운 데 가서 이제 본인의 이 뭔가 이 자리를 이 뭔가 이어가고 싶어 하는 사실 개인적인 욕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라면 포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저희 민주당이 예전하고 밖에서 보던 거와 달랐다 원내에서 보니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정말로 포장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외에 여러 인사들이 오늘 입당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말씀하신 그 지자체장도 있고요. 국세청장,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 지낸 분도 지금 입당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장관급 인사고 인사청문회도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정도는 좀 문재인 정부에서 아픈 부분 아닙니까? 민주당에 있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서 그리고 저희야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뭐 무슨 코드 인사 얘기를 엄청 많이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저희야 사실은 관료 사회와 관료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이 뭔가 이 부분을 할애하고 실제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 세무행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무적이고 정무적인 영역이어서 네. 저희 정치권에서 절대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예전에 원내대표 핵심 스텝으로 일하긴 했지만 국세청장한테는 보고 한 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사실은 국세청 같은 이 뭔가 일종의 사정기관 역할을 할 수 네. 있는 기관들을 뭔가 이제 밀접하게 연결돼서 하다 보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당에서도 이런 어떤 세무행정, 특히 국세청에 관련돼서는 거의 뭔가 이 전혀 밀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완전히 이제 관료들의 영역으로 저희가 존중해 왔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이 사실은 뭐 여당으로 입당을 한다고 그냥 본인의 이 의사이지 뭐 저희 당하고 연결되는 거는 사실은 전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 조정훈 의원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야당에서 보기에는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당을 옮겼던 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과연 원칙이 있는 거냐라는 비판인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비례 위성 정당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좀 코미디 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좀 불가피하게 탄생된 그런 정당이었고 또 조정훈 의원 또 그런 와중에 자신의 정치적 선택처를 당신은 민주당을 택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과거 이력을 다 문제 삼는다면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그 살아남을 그런 비판에 살아남을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입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아마 방식은 조만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 군사거래 불법성에 대해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몇 달 전부터 군사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지켜봤다며 계절이 바뀌기 전부터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이루어진 걸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새벽 3시쯤 2년 연속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며 YTN은 이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공격형 무인기를 선물 받고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귀국 소식을 보도한 날, 푸틴 동지와 러시아 정부와 인민들과의 동지적 우위와 친선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시고 조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창을 열어놓으시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장 차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기간 이루어진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한러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에게 공격형 드론 5대 등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그리고 운송수당 등 금수품의 직접 간접적인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어떤 무기 이전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도 직접 찬성했던 결의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를 포함해 여러 유엔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북러 무기 거래를 지원하려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필요시 새로운 제재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 외교부로부터 초치된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주장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 대사가 한국 파트너들에게 미국과 한국 언론에 의해 증폭되는 추측성 주장이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의 공격형 무인기를 선물로 들고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북한과 러시아가 위험한 무기 거래를 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김 위원장의 손에 든 건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돈줄도 주게 된 걸로 보입니다. ICBM 한 발 쏘려면 2천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 270억 원 정도가 듭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가상자산을 훔쳐 이 비용을 충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대북 제재를 뚫고 이 코인을 현금화할까 이 부분이었는데 푸틴이 해결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하모니 프로토콜이라는 가상자산 업체에서 2,190만 달러어치 코인을 훔쳤는데 이 코인이 러시아 거래소로 이체된 걸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러시아 거래소에서 돈 세탁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러시아 거래소를 이용해온 증거도 여럿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로 흘러간 자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그간 국제사이버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라자루스라는 해킹 조직이 가상자산 탈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50만 달러어치 코인을 훔쳤던 북한은 지난해에는 16억 5천만 달러까지 그 규모를 늘렸습니다. 올해도 3분기 기준으로 3억 4천만 달러어치를 해킹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전체 가상자산 분할 사건 가운데 30%는 북한 소행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안이 취약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검은 돈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전 세계 우려 속에 무기거래 회담을 했던 두 정상은 사이버 지하 세계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을지로 사가역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흉기 난동을 오인한 승객들이 일제히 달아나면서 넘어지고 다쳤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한 30대 남성이 사람들을 밀치며 지하철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갔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사람들이 꽉 들어찬 출근길 지하철. 한 남성이 갑자기 승객들을 밀치며 빠르게 지나갑니다. 검은색 모자 티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손은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승객들이 양측으로 갈라서며 남성을 피합니다.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을 거라 오인한 승객들은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다급히 뛰어나갑니다. 급하게 나가려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데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 모두 밖으로 쏟아지듯 빠져나왔고 지하철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그 모습을 태연히 지켜봤습니다. 이날 다친 승객은 모두 18명, 이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열흘 만에 이 남성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거냐는 질문에 이 남성은 지나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서 빨리 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어젯밤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리조트 객실 화장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과 직원 등 모두 11명이 연기를 마셔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선선한 가을을 부르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서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고 80mm,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최고 100에서 1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은 오늘 밤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영서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이후 내륙은 맑고 일교차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